임금을 감동시켜 아버지를 살린 김규. 조선 성종 때 오랫동안 가뭄이 든 적이 있었지요. 가난한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해 절망에 빠졌어요. 나라 전체가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들끓었지요.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히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시름에 빠진 임금이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떼약볕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잔치를 벌이는 듯 풍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은 깜짝 놀랐어요. 오랜 가뭄 때문에 양반집은 물론이고 궁궐에서조차 잔치를 금하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니 김새우라는 벼슬아치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임금은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가뭄이 심해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터라 궁궐에서도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하는데 벼슬을 하는 자가 감히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한단 말이냐. 당장 김새우를 잡아들이라. 그리하여 김새우를 비롯해 잔치에 함께 어울린 사람들까지도 모두 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남은 가족들은 나이 어린 아들들을 시켜 죄를 용서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하지만 이 일은 임금의 화를 더욱 돋구었어요. 뭐라고? 방자하게 죄를 짓고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 자식들을 시켜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냐? 괘씸한 지고 아비를 구해달라고 상소를 올린 그 자식들까지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러자 상소를 올린 집 아들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쳐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단 한 명만 빼놓고 말이에요. 다름 아닌 김새우의 아들 김규였지요. 김규는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붙들려 결국 임금 앞으로 끌려왔어요. 임금이 보니 잡혀온 아이는 어이없게도 코흘리게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도망가지 않았느냐? 임금이 묻자 어린 김규는 또랑또랑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구하려고 글을 올렸는데 어찌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겠습니까? 임금은 김규가 올렸던 상소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린아이가 썼다고 보기에는 문장과 글씨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임금은 다시 김규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이 상소문은 누가 지은 것이냐? 제가 지었습니다. 그럼 이 글씨는 누가 썼느냐? 글씨 또한 제가 썼습니다. 김규는 전혀 망설임 없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임금은 점점 김규가 기특해 보였어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냐? 13살이옵니다. 그래, 정녕 이 상소문을 내가 짓고 썼단 말이냐? 거짓말을 하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의심이 되시면 시험해 보옵소서. 김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 자리에서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그렇다면 가뭄이 안타깝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아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김규는 단숨에 글을 써내려 갔어요. 그리고 끝에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지요. 옛날에 원통한 한 여인의 한이 서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다 하옵니다. 또한 중국의 은나라 탕 임금은 정성으로 비가 오기를 빌어서 천리나 되는 땅을 적셨다 하옵니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이 일을 본받으소서. 임금은 김규의 빼어난 글솜씨를 보고 놀랍고도 기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규라 하옵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냐? 셋자 우자 쓰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붓을 들더니 글을 써내려갔어요.
너희 글을 보고 너희 아비를 석방하고 너희 글씨를 보고 내 아비의 동료들을 석방하노라. 너는 아비에 대한 그 효심으로 장차 나라에도 충성하라. 김규는 총명함으로 아버지는 물론 함께 잡힌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고한 거예요. 도끼로 목을 친다 해도 할 말을 한 정광필. 정광필은 조선 중종 때 벼슬을 지낸 사람이에요. 성품이 아주 온화하여 기쁜 일이 있어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슬픔이나 불행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했지요. 정광필은 아주 보잘것없는 낮은 벼슬을 할 때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충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언젠가는 정광필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정광필이 암행의사를 하던 때의 일이에요. 정광필은 임무를 띠고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고을 어귀에 가까워오자 정광필은 웬일인지 아주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관아에 닿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정광필은 한 주막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오늘은 날도 저물어 가니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기로 하자. 실은 관아까지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광필은 굳이 주막집에 묵으려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고을에는 이미 암행의사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주막집 주인에게서 연락을 받은 수령은 부랴부랴 아전들을 시켜 문서를 정리하고 창고의 물품을 헤아리는 등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정광필은 이튿날 아침을 먹고 나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며 관아로 들어갔어요. 수령과 아전들은 잔뜩 긴장한 채 암행의사를 맞았지요. 정광필은 관아의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노숟가락 몇 개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지요. 정광필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여 수령을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암행의사의 임무가 모두 끝나자 부하 한 명이 물었어요. 왜 하루가 지나서야 관아에 들이닥쳤습니까? 정광필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이 고을은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므로 그동안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곧바로 들이닥쳐서 조사를 한다면 분명 이곳의 수령을 사형에 처할 만큼 많은 죄를 찾아냈을 것이야. 그래서 시간을 늦춘 것이지. 정광필은 죄값은 치르게 하되 관대함을 베풀었던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임금 앞이라 해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한때 세상이 날로 어지러워져 임금은 본문을 잊고 방탕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신하들은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기에 바빴지요. 이를 보다 못한 정광필은 급기야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예로부터 한나라의 임금이 이처럼 정사는 돌보지 않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올바른 정치에 힘써 백성들을 돌보시옵소서. 상소문을 읽은 임금은 정광필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내 놈이 어찌 나라를 망친 임금에 비교한단 말이냐. 임금이 분노하며 호통을 쳤지만 정광필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간곡하게 청했어요. 상감마마, 이제부터라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시어 바른 정치에 힘쓰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정광필을 노려보았어요. 여봐라, 저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당장 도끼를 준비하라. 날이 시퍼른 도끼가 준비되자 임금은 형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칼집에서 칼을 다 빼는 순간 저놈의 목을 쳐라. 임금이 칼집에서 칼을 뽑기 시작했어요. 정광필의 머리 위에서는 무지막지한 도끼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광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또다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되어달라고 간청할 뿐이었어요. 참으로 무서운 자로다. 임금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는 정광필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어요. 그 뒤 포악한 임금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고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나 정광필의 벼슬살이는 순탄하지 못했어요. 정광필은 조정에서 쫓겨나 멀리 기양을 가게 되었지요. 가족들은 몹시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지만 정광필은 어명을 전해 들은 뒤에도 조금 전까지 두던 바둑을 다시 두며 태평하게 말했어요. 상감마마의 은혜가 지극하구나.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이튿날 귀향길에 올랐지요. 정광필을 모함하던 세력이 조정에서 사라지자 임금은 귀양 있는 정광필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인이 밤낮을 쉬지 않고 귀향지까지 달려갔어요. 어찌나 달렸는지 귀향지에 도착한 하인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정광필은 하인에게서 소식을 전해뒀고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고통이 닥쳐올 때도 반대로 경사가 생길 때도 정광필의 태도는 전혀 허털어짐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바른 말을 한 김처선. 김처선은 어려서 궁궐에 들어가 내시가 되었어요. 김처선은 평생 동안 4명의 임금을 섬겼어요. 연산군의 포악하고 방탕한 행위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지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구나.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김처선은 몸을 떨면서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어느 날 김처선은 죽음을 각오하고 연산군에게 말했어요. 이 늙은이는 지금까지 4군의 임금을 섬기면서 경서를 외우고 옛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임금도 지금의 임금처럼 포악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연산군은 별것 아닌 일에도 곧잘 화를 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꼬집어 말하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여봐라, 활을 가져오너라. 내 저놈을 쏠 것이다. 연산군은 김처선의 가슴을 겨냥해 활을 당겼어요. 화살이 곧장 김처선의 가슴으로 날아갔지요. 김처선은 피를 흘리면서도 여전히 바른 말을 했어요. 늙은 내시에 불과한 제가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리까. 다만 임금께서 왕위를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 애석할 뿐이옵니다. 김처선은 끝내 연산군의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김처선을 죽인 뒤에도 분을 참지 못한 연산군은 시를 지어 화를 토했어요. 천한 내시가 감히 임금에게 덤빌 줄을 상상이나 했으랴. 수치스럽고 원통한 마음 깨끗한 바닷물에 씻어도 다 지워지지 않으리. 연산군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명을 내려 김처선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조건 이름을 바꾸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에 처자를 쓰면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렸지요. 그래서 이 무렵에는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를 조서라고 부르기까지 했지요. 또 과거에 합격하고도 처자를 썼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지요. 그 뒤 마침내 연산군이 쫓겨나고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지요. 한 내시가 휴가를 얻어 금강산 구경을 갔어요. 밤이 되어 어느 절에서 잠을 자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세히 보니 바로 김처선이었어요. 아이고, 어르신께서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내시가 묻자 김처선이 대답했어요. 내가 원통하게 죽어 홀령이 이곳 금강산에 떠들고 있네. 그동안 억울하게 죽은 여러 충신들이 모두 다시 벼슬을 얻고 죄를 벗었는데 오직 나만 그 충성심을 알릴 길이 없어 원통하기 그지없다네. 자네가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게나. 그런 뒤 김처선은 휙 사라져버렸어요. 금강산에서 내려온 내시는 그 사실을 임금에게 아뢰었어요. 그러자 임금은 김처선의 충정을 기려 정려문을 세워주었어요. 정려문은 충신, 연려, 효자의 정신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그 집 앞에 세워주는
붉은 문을 말해요. 배필을 스스로 고른 권씨 부인. 조선 선조 때 전주 별감인 권씨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권 별감은 큰 부자였는데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였지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외동딸은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반면에 고집도 세어 가끔은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지요. 나이가 차서 혼인할 때가 되었는데도 시집갈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부모가 사윗감을 골라놓고 성화를 하며 외동딸은 고집을 부리기 일쑤였어요. 훌륭한 낭군을 만나야 한평생 행복하게 살 텐데 어찌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저희 배필은 제가 알아서 정할 것이니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걱정을 마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집에 잔치가 있어서 권별감 부부가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외동딸과 하녀만 집에 있었던 그날 웬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이리 오너라.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여쭈어라. 젊은이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소리에 권별감의 외동딸이 밖을 내다 보았어요. 젊은이는 비록 차림새는 흐름했으나 훤치 않기에 똑 벌어진 몸집이 아주 듬직해 보였어요. 빛나는 눈빛이며 꽉 다문 입이 분명 영웅 호걸의 모습이야. 외동딸은 젊은이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젊은이의 이름은 정기룡이었어요. 정기룡은 담력이 센 데다 성품이 활기찼어요. 아버지는 높은 벼슬아치였으나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정기룡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생활했어요. 소금 장수를 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는 무관이 되어 대장부다운 기질과 호방한 인품으로 윗사람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정기룡은 출장길에 권별감의 친척에게 부탁을 받아 권별감집 편지를 전하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권별감집 외동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지요. 외동딸은 하인을 불러 일렀어요. 손님께 가서 전해드려라. 외출하신 어른들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니 사랑방에서 기다리시라고. 하인은 정기룡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어요. 잠시 뒤 외동딸은 다시 하인을 불렀어요. 사랑방이 썰렁하니 안채 문간방에 모시는 게 좋겠다. 정기룡은 별 생각 없이 하인이 이끄는 대로 들어갔어요. 시장하실 테니 주안상을 정갈하게 보아서 올리거라. 외동딸은 하인에게 이른 뒤 권별감 부부를 기다렸어요. 그 후 권별감 부부가 돌아와 보니 웬 낯선 사내가 안채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권별감은 하인을 불러 다그쳤어요. 저 사내가 누군데 안채에서 상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외동딸이 얼른 나서며 말했어요. 친척분께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랑방에서 기다리게 할 것이지 여자들이 드나드는 안채를 들이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실은 제가 오랫동안 찾던 배필이 나타났기에 안채로 모셨습니다. 권별감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야단을 쳤어요. 그 좋은 혼처를 다 마다하더니 잘 알지도 못하는 저런 녀석을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말이냐?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의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저분과 혼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외동딸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딸의 고집을 아는지라 결국 권별감 부부는 정기룡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장가는 들었는가? 집안이 가난하여 호르몬이 한 분도 잘 모시니 못하는 터라 아직 장가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가? 실은 자네한테 기니 할 말이 있네. 내게 나이 찬 딸이 하나 있는데 자네가 그 아이를 거두어 줄 수 있겠는가? 정기룡은 깜짝 놀랐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히 말했어요.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어머님께 말씀도 여쭈지 않고 어찌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구먼. 그럼 지금 바로 편지를 보내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연락이 오는 대로 혼례를 치르세. 편지로 허락을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린 후에 식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권별감은 외동딸에게 정기룡의 뜻을 전해주었어요. 어머니를 보러 고향에 다녀오겠다는구나. 낙이 한 마리를 내어주어 얼른 다녀오라고 할 참이다. 귀향이면 제 말을 타고 가라고 하세요. 외동딸은 말 한 마리를 소중히 기르고 있었는데 말이 어찌나 사나운지 웬만한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갔지요. 권별감은 외동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얘야, 그러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럼 말을 다룰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권별감이 정기룡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성미가 고약한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자네가 한번 다뤄보겠나? 하하하, 아무려면 제가 말 한 마리를 못 다루겠습니까? 정기룡은 말에게 다가가 콧잔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주 훌륭한 말이군요. 그런데 사람이 다가가기만 해도 날뛰던 말이 놀랍게도 잠잠한 거예요. 말은 마치 주인을 만난 듯 온순했어요. 정기룡은 고삐를 채우고 안장을 얹더니 훌쩍 올라탔어요.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돌아온 정기룡은 권별감네 외동딸과 혼례를 올렸어요.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정기룡은 아내가 된 권씨 부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권별감은 딸과 사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꼭 돌아갈 이유가 있겠나.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다가 함께 살게나. 정기룡이 선뜻 대답을 못하자 권씨 부인이 나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는 출가 외인입니다. 당연히 서방님을 따라 시댁에 가서 사는 게 도리지요. 권별감은 거미야 오기야 하고 키운 딸을 보내는 것이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많은 재물을 딸려 보냈어요. 시댁으로 간 권씨 부인은 정기룡을 잘 보살피며 야무지게 살림을 해서 집안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권씨 부인은 돈이 모일 때마다 새부치를 한두 개씩 사 모았어요. 이상하게 여긴 정기룡이 묻자 권씨 부인이 대답했어요. 언젠가 서방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되면 그때 무기를 만들 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권씨 부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기룡은 의병을 모아 왜군과 맞서 싸웠어요. 바람처럼 적진을 누비며 왜군을 무찔렀지요. 정기룡이 가는 곳마다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왜군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나라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왜군을 무찌른 정기룡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과연 권씨 부인은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났던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하 정원. 정원은 조선 광해군 때 정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손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항상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광해군은 왕비가 아닌 후궁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뒤늦게 왕비에게서 태어난 영창대군 때문에 광해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조정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영창대군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신하들은 죽음을 당하고 영창대군마저 8살의 어린 나이에 귀양살이를 했어요. 영창대군을 편들어주는 말이라도 하는 날에는 역적으로 몰리기 십상이었지요. 하지만 정성인 정호는 바른 말을 하며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정호는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창대군이 귀향을 갈 때도 정호는 거침없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반역 업무를 꾸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더 이상 이런 벼슬 자리에 있고 싶지 않소. 그런데 얼마 뒤 벼슬을 떠난 정호는 또다시 붕괴하고 말았어요. 나이 어린 영창대군을 기양 보내는 것도 모자라 목숨마저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조정의 한 벼슬아치가 꾸민 짓이지요. 정호는 목숨을 내걸고 상소를 올렸어요. 전하께서는 영창대군을 해친 자의 목을 베고 또 대군을 죽이라 명한 자들을 귀양 보내소서. 그래야 뒷날 어린 동생을 죽였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것이며 지하에 계신 조상님을 바로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천륜을 바로잡아 상강오륜을 밝히소서.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바짝 긴장하며 가슴을 졸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크게 노한 광해군은 상소문을 내던지며 당장 정원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어요. 그때 영의정은 반대하고 나섰어요. 정원은 다만 망령된 상소를 올린 것뿐이니 잡아들여 국문을 할 수는 없사옵니다. 정원을 국문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상소문의 내용만으로 국문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면 이유 괘씸한 자를 그냥 두어야 한단 말인가? 정원의 상소가 반역과 같은 큰 죄가 아니오니 우의정이 나오면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영창대군을 죽게 한 무리들이 나서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간청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정호는 국문을 당하지 않고 제주도로 기항을 가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0년 뒤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광해군에게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새 임금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켜 성공했지요. 정원도 기항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제야 내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구나. 정원의 어머니는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도 조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내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정원의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그동안 기항살이 한 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마치 어제 떠난 아들을 만난 듯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신하로서 옳은 길을 걷다 보면 기항살이를 할 수도 있지. 그러자 사람들은 과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하며 감탄했어요. 그 무렵 중국 땅에서는 명나라가 세력을 잃어가고 청나라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급기야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정원도 임금을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남한산성이 포위된 지 2달이 넘자 성 안의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고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어요. 신하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지요. 하나는 수치스럽지만 참고 항복하자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맞서자는 쪽이었어요. 양쪽 모두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성을 나가 항복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자 정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볼지언정 임금이 오랑캐에게 절을 하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겠구나. 정호는 죽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글픈 심정을 시를 지어 표현했지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이다지도 험난하단 말인가. 캄캄하기가 검은달 달무리 속 같구나. 이 한 몸이야 무엇이 아까우랴만 임금 또한 궁지에서 헤매네. 밖에는 임금을 돕는 군사가 끊어지고 조정에는 매국노만 들끓는구나. 늙은 신하가 할 일이 무엇인가. 허리에 찬 칼날이 서리발처럼 반짝이네. 시를 다 읊고 난 정호는 칼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정호는 청나라와 관계된 일이라면 온몸을 바쳐서 대항했지요. 나라를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과 고든 절개로 살아온 정호는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라에서는 정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벼슬을 영의정으로 올려주었지요.
어명을 받던 무관에게 호통을 친 송명험. 송명험은 조선 영조 때의 학자예요. 송명험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학자로서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아서 과거 시험을 치를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과거에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학문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높이 칭송되었어요. 나라에서도 송명험에게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지만 한 번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어요. 임금은 왕을 이을 세자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세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못마땅하자 그대로 임금의 자리를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영조는 조정의 신하들과 그리고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이름과 덕이 있는 학자들을 모두 부른 자리에서 그 일을 의논했어요. 물론 송명험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영조의 비만 맞추려 했어요. 오직 송명험만 거침없이 영조에게 썬소리를 했어요. 상감마마 역사 속에서 아무리 폭군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임금이라도 제 자식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전하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송명험의 거침없는 말에 신하들은 물론 영조의 노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감히 나를 폭군과 비교하다니 저 발칙한 송명험을 당장 궁궐 밖으로 내쫓아라. 영조의 노여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관에게 이런 명을 내렸어요. 지금 곧바로 송명험의 뒤를 밟아라. 저놈이 곧장 제 집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어느 곳에든 들러거든 그 집 주인과 함께 두 사람의 목을 베어오너라. 그러나 저놈이 곧장 제 집으로 돌아가거든 왕명을 받고 목을 베러 왔다고 일러라. 그때 만약 순순히 목을 내놓아 형을 받으려 한다며 살려둘 것이되 한마디라도 나를 원망하거나 변명하는 말을 하거든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오너라. 영조는 누군가 송명험을 부추겨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의심한 거예요. 물론 송명험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을 뿐이었지요. 무관은 영조의 명을 받들어 송명험의 뒤를 밟았어요. 곧장 집으로 돌아온 송명험은 다 알고 있는 듯 단정히 앉아 왕명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궁궐에서 쫓겨날 때 이미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거든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무관이 들이닥쳤어요. 모험하게도 임금을 폭군과 비교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송명험은 나와서 차명을 받으라. 무관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도 송명험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목을 내밀었어요. 당황한 무관이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느냐? 상감께서 형을 내리시는데 신하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다만 한 가지 조상께 절을 올리고 죽게 해준다면 고맙겠소. 송명험은 사당으로 들어가 인사를 마친 후 궁궐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목을 느리고 있었어요. 무관은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칼을 거두었어요. 어찌하여 어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요? 송명험은 목을 느리고 앉은 채 물었어요. 임금께서는 그대가 만약 원망이나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목을 치되 순순히 어명을 따르거든 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명하셨소. 나는 어명을 따를 뿐이요. 무관의 설명을 들은 송명험은 꼿꼿하게 앉아 호령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임금이 신하를 농락하는 일이 됩니다. 예로부터 성군은 신하를 농락하는 일이 없었소. 특히 어명은 제엄하여 한 번 내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어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오. 무관께서는 어서 내 목을 쳐서 왕명을 집행하시오. 무관은 난처하여 쩔쩔매다가 얼른 그 자리를 떠났어요. 송명험은 곧바로 방에 들어가 상소를 썼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해할 수는 없는 일이며 임금이 신하를 농락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영조는 이 상소를 보고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감탄을 했어요. 송명험은 참으로 고든 신하로다.
그러나 세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상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 뒤 송명험이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지요.